안녕하십니까? 오케이데브TV 박정입니다. 예, 오늘도 허강란님 잠깐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녹화방송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오늘 메인 주제, 레거시를 파악하고 변경해 나가기 우선순위와 고려사항들 위에 여러가지 소식들 제가 들고 왔습니다. 예, 오늘이 짤방. 아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 트위터에서 이제 저한테 소재를 제공해 주시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가 뭐임? 하니까 개발자가 하는 일을 반대로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소스 코드로부터 실행 파일, 물론 이제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겠지만 말이죠. 컴파일러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C나 자바 만들면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오브젝트 파일을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물론 CPU에서 직접 실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에뮬레이터 또는 가상머신, VM에서 실행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이제 EXE 또는 자바의 VM, 바이트 코드를 거꾸로 소스 코드로 이제 바꾸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가 하는 일을 반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그러면 치킨집부터 차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발자 마지막 트리, 타크 트리가 이제 치킨집이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우회적으로 거꾸로 돌린 건데요. 이거 박재호 CTO님 오늘 짤방각인데, 그래서 제가 짤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이제 소식인데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4월 17일부터, 다음 주부터요, 5월 10일까지 약 5주 정도 이제 주간 뉴스 방송을 잠깐 쉬어야겠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고요. 일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이게 준비할 시간이 이제 부족한 것도 한 가지 이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소리 이제 컨디션을 이제 유지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5주 정도 제가 잠깐 이제 휴식 기간 가지고요, 방송. 그 이후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더 좋은 소식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할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이제 호텔에서 찾아낸 미스테리한 UDP 스트림. 누가 이제 호텔 가서 와이어샥을 돌린 얘기를 같이 한번 보시죠. 과연 UDP 스트림의 범인은 누구인가?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좀 흥미진진하실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승자의 경기와 패자의 경기 있는데, 테니스 경기에 빗대어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얘기한 게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레거시를 파악하고 변경해 나가기 우선순위하고 고려사항들, 오늘의 메인 테마죠.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웹에서 접근성 높은 색상을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좋은 사이트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JDK 빌드 관련해서 소식 이제 전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대법원 구글이 자바 API 사용을 공정 사용으로 판결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실까요? 우선 이제 호텔에서 찾아낸 미스테리한 UDP 스트림 얘기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개발자 한 명이 이제 호텔에 묵고 있다가 와이어샤크를 열은 얘기입니다. 근데 뭐 호텔에서 와이어샤크를 왜 열은지에 대해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와이어샤크를 이제 열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포트 2046번에서 엄청난 UDP 트래픽이 발생하는 것을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각을 해봅니다. UDP. 그럼 TV 스트리밍 가능성이 있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비디오 패킷 길이가 너무 짧아요. 이거는 비디오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캐스트 패킷입니다. 특정 IP, 특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이제 보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니까 파이썬으로 이제 간단한 분석 스크립트를 이제 작성했는데요. 첫 15바이트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검사를 하다 보니까 엠팩 압축 오디오 데이터로 보이는 lame3.91 U 시그니처를 발견합니다. MP3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합니다. 이 스트림 따가지고요. 그리고 확인해보니까 MP3가 아니고 데이터라고 나옵니다. 헤더가 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을 고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면 한 바이트씩 건너뜁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 내가 알고 있는 파일 형식이 될 때까지 쭉 한번 가봅니다. 그래서 패킷에서 8바이트를 건너뛰니까 엠팩 오디오 헤더 시작이 딱 나옵니다. 이거는 MP3구나. 그래서 이제 스트리밍으로 쭉 다 저장하도록 만든 다음에요. 재생을 해봅니다. 음악이 들려옵니다. 누구한테 들리는 음악이지?
호텔 내부 방 또는 이제 로비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방은 아니고요. 이제 뭐 그럼 로비나 뭐 다른 데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 음악이 들려올까라고 궁금하게 생각해서 이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복도를 걷다가 딱 찾아냅니다. 범인은 엘리베이터 음악이었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음악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타겟팅해서 이걸 쏘아야 되는데 그냥 전체로 다 브로드캐스트 해가지고 여기 걸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후기가 뭐냐면 뭐 방에서도 엘리베이터 음악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로 끝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머리 한번 식히는 이런 의미에서 간단한 프로그램들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승자의 경기와 패자의 경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아주 좋은 문구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위대한 코드는 당신을 구원할 수 없지만 나쁜 코드는 당신을 죽일 수 있다. 블랙스완 보면 이런 유사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즉 생존이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큰 성공, 생존 다음 얘기죠. 생존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데요. 개발자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제 경기의 규칙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 테니스하고 아마추어 테니스를 딱 비교합니다. 프로 테니스는 승자의 경기입니다. 뭐냐면 승자가 점수를 내면 이깁니다. 하지만 아마추어 테니스는 패자의 경기입니다. 즉 패자가 실수하면 이깁니다. 이 두 가지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개입으로 한번 매핑 한번 시켜보는 거죠.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80%는 아마추어이고 20%는 프로다. 물론 뭐 이 퍼센트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굳이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논쟁에 말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마하고 프로에 대해 가지고 아직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진 않았잖아요. 어쨌든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다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돈 받는다고 무조건 다 프로는 아닐 겁니다. 아마추어 개발자는 표준, 단위 테스트, 빌드 수정, 코드 검토, 코드 분석과 같은 활동을 싫어합니다. 근데 이게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하고는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건상 못할 뿐이라는 사실이죠. 뒤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오니까 우선 요렇다고 한번 보고요. 데라스 개발자들은 코드 작성을 과소평가하며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능력을 과대평가합니다. 예, 뭐 늘 그렇죠. 자, 그럼 그렇다면 데라스 개발자들이 아마추어라고 생각할 때 패자의 경기로 접근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패자의 활동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추어 개발자의 목표는 코드 작성 자체입니다. 나머지 활동은 모두 속도를 줄이는 거죠. 예를 들어 표준 지키고 단위 테스트하고 빌드 수정하고 코드 검토하고 코드 분석하고 클린 코드로 만드는 자체가 이미 아마추어한테는 버겁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코드를 빠르게 작성하려면 품질에 초점을 맞추고 버그를 줄여야 됩니다. 즉 코드를 빠르게 작성하면 코드를 빠르게 작성할 수 없는 딜레마가 빠집니다. 이런 게 바로 어려운 겁니다. 클린 코드 할 때는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팀 관점에서 보면요. 버그, 오류, 실수 비용은 단독 개발보다 팀 개발, 즉 여러 명이 동시에 협업을 할 때 점점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한 명 실수하면 여파가 커지는 겁니다. 찰리 먼거 누군지 아시죠?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워렌 버핏 옆에 계신 분이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매우 똑똑해지려고 노력하는 대신 지속적으로 어리석지 않게 노력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장기적 이점을 얻었는지 알면 놀랄 겁니다. 역시 실수를 안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찰리 먼거도 패자의 경기로 보는 겁니다. 투자를요.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거꾸로 이 컴마가 빠졌네요. 심표. 작동하는 코드를 빠르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이 낮은 코드와 버그를 피하는 데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아마추어 개발자는 코드를 빠르게 작성하는 것이 양산, 서비스 코드를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엄청나게 복잡한 프로젝트에서는 코드에 한 줄 한 줄이 추가될 때마다 복잡성이 증가하고 개발을 더 어렵게 만드는 코드 기반을 만들어냈죠. 코드 베이스 자체가 점점 더 엔트로피가 올라가는 겁니다. 빠르게 코드를 작성하는 방식은 한두 명의 개발자가 작업하는 소규모 프로젝트에서만 작동하고 규모가 커지게 되면 쉽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서 버그 비용을 줄여야겠죠? 개발 과정에서 버그를 나중에 발생할수록 비용이 커집니다. 뭐 다 아는 사실입니다. 버그 파악과 수정이 어려운 경우에 특히 버그 감지 기법을 고안해서 게임을 이겨야 합니다. 실수 안 해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대부분의 개발팀이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로 가정할 경우 우리는 버그 감소에 초점을 맞춰야 하죠. 개발의 성공은 코드를 처음에 올바르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실패하는 방법을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문구를 다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전문가는 점수를 얻고 아마추어는 점수를 잃는다. 우리는 점수를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더 빨리 짜고 싶으면 코드를 조금 더 느리게 짜야 되는 그런 근본적인 상황이 놓인다는 사실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패자의 경기에 가깝다는 사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승자들이 모여서 승자의 게임으로 만드는 경우가 없다고는 얘기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패자의 경기, 즉 실수 안 하는 팀이 이기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메인 테마입니다. 레거시를 파악하고 변경해 나가기 우선순위와 고려사항들. 문서화가 잘 돼 있지 않고 이거 한글로 된 자료인데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핵심 부분만 요약을 해봤습니다. 문서화가 잘 돼 있지 않고 단기간에 계약이 끝나 자세한 인수인계를 받기 어려운 서비스를 파악하려면 특히 30개 저장소에 분산된 코드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 질문입니다. 기술 부채와 관련해서 이제 시간이라는 측면을 이제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는 복리로 붙죠. 팀은 무엇에 가장 큰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이 가장 큰 지불하고 있는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부분부터 상환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코드에서 메타데이터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git 히스토리로 소스 코드의 이거 죄송합니다. 여기 의네요. 메타데이터 확인하기. 형상관리 시스템은 소스 코드의 정적인 측면에 시간축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변경이 언제 발생했고 누가 발생시켰는지를 포함하죠. 따라서 특정 시점에 특정 부분에 대한 변경을 누구에게 확인해야 할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부의 개발자가 있을 경우를 가져가는데요. 없으면 이제 좀 머리가 아파질 겁니다. 저장소 이름, 브랜치명, 총 커밋수, 총 참여자 수, 마지막 커밋을 토대로 가장 먼저 여기 빠르게가 뭐냐면 스피드가 빠르게가 얘기가 아니고요. 가장 초기에 수정되거나 활성화된 부분을 파악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겁니다. 정렬을 했습니다. 체인지 프리퀀시입니다. 가장 많이 변경이 일어난 코드를 요렇게 쫙 줄을 세웁니다. 그럼 요쪽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코드가 왜 자꾸 변경되겠습니까? 버그가 많아서요. 요구사항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요. 중요하기 때문에요. 성능을 개선하기 때문에요. 어쨌든 제가 얘기한 거 다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부터 여러분들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코드에서 메타데이터 파악하기를 계속 한번 보시죠. 개발의 초기 시점에 생성된 파일이 오래 남아 비교적 안정적일지는 모르겠지만 높은 이자율을 발생시킬 경우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오타가 좀 많네요. 깃로그로 초기에 개발되거나 초기에 자주 변경된 파일을 특정해서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요거겠죠?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초기에 개발되거나 초기에 자주 변경된 파일을 한번 특정을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스코드의 메타데이터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스코드의 총 라인 수를 복잡도로 유추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정적 분석기인 소나큐브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 여러 차례 설명드렸을 겁니다. 이걸 활용하게 되면 복잡도 여러분들 유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인 수뿐만이 아니고요. 코드 자체의 이제 컴플렉시티 이런 것들 정량적인 지표를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요 두 가지를 머릿속에 넣고요. 코드에서 메타데이터 파악하고 소스 코드에서 메타데이터를 파악하는 요 두 가지 사항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변경 범위를 결정하고 단계별로 나눠서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나이. 같이 변경해야 하는 파일들은 동시기 변경 로고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변경 범위 결정에 중요한 단서입니다. 연관성이 있다. 동시기에 같이 고쳤다? 연관성이 있겠죠. 따라다닐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넓은 범위에서부터 좁혀가면서 인터페이스 지점을 우선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이걸 연결해가지고 뭐가 서로 상관이 있는지 파악하는 방법. 전체 명세서 또는 이제 아키텍처 문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요 코드 나이하고 인터페이스 이 두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범위를 결정합니다. 테스트가 존재하지 않던 레거시에 테스트를 더하는 겁니다. 변경 이전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걸 코드 바이스라고 부릅니다. 바이스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어떤 조립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돌려가지고 딱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고정시키고 나머지는 영향이 없도록 이제 만드는 건데요. 그걸 코드 바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분되지 않던 복잡한 덩어리를 뜯어서 표시하기 위한 울타리를 생성해가지고 레거시 자체를 분석하고 손을 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1년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레거시 코드 수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좀 무거운 주제 두 가지를 연속으로 다뤘는데요. 조금 이제 가벼운 주제. 웹에서 접근성 높은 색상을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트위터에 올라온 글 제가 가져와봤습니다. 웹 디자인, 개발할 때 사용하려는 색상이 명도 대비 요구 수준 4.5대 1에 도달하는지 간단하게 체크하고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즉 명도 대비 요구 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대비를 가진 유사 색상을 추천하도록 해주는 Accessible Color Generator, 이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16진으로 색상을 이제 적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비할 색상 흰색이겠죠? 이렇게 주고 그다음 가이드라인을 트리플 A하고 더블 A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딱 설정을 하면 이렇게 라지, 볼드 텍스트 그리고 스몰 텍스트 이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색상을 맞춰줍니다. 여러분들이 접근성 높은 색상 고르실 때 이 사이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자바 얘기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JDK 빌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JDK 빌드 프리뷰 발표를 했습니다. macOS 10, 리눅스, 윈도우즈 x64 서버, 데스크탑 환경에서 오픈 JDK 11을 기반으로 한 자바 11용 바이너리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com 오픈 JDK 들어가시면 운영체제별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바 11용 TCK, 자바 테크놀로지 컴패티빌리티 킷을 통과했습니다. TCK를 통과했기 때문에 자바 관련해가지고 호환성 문제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번 비주얼 J++라고 대형 사고를 친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색안경을 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이선스는 이제 GPL 버전 2 더하기 이제 C가 포함된 제너럴 퍼블릭 라이선스 2.0을 따르고 있고요. 조만간 컨테이너 이미지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바로 애저 관리 서비스 전반에서 자바 11이 기본 배포로 자리 잡게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AWS 같은 경우는 이제 코레토 이용해가지고 롱텀 서포트 들어간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오라클 자바 대신에 직접 AWS가 자바 빌드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여기에 동참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관리, 신뢰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큰 기업이 이렇게 오픈 JDK 빌드에서 롱텀으로 서포트하는 거는 나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솔직히 개인이 직접 오픈 JDK 마찰화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픈 JDK, 바닐라 오픈 JDK를 쓸 수도 있는데요. 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벤더 관련해가지고 클라우드 이제 쓸 때 또 레포지토리 또 등록해야 되고 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이용하시면 시간 절약,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관련해가지고 즉각 대응, 여러 가지 편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AWS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검토 대상에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걸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를 검토할 때는 항상 대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대안이 없고 쓸 수 있는 게 하나뿐이라면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하나인데 의사결정을 왜 해야 돼? 예, 하나니까 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만일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들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택하는 게 좋습니다. 늘 대안이 있어야 올바른 결정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 뉴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미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조금 더 정리 잘 된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 대부분 그냥 약간은 조금 사람 눈길을 끌기 위해서 구글, 오라클에 이겼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원래 법으로 논쟁을 벌이거나 아니면 이제 소송이 될 때 쉬운 건 없습니다. 하나씩 따져들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제 머리가 아픈데요. 그걸 잘 요약한 글이 있어서 인포큐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2020년 10월에 심리를 시작했고요. 2021년 4월 5일, 예, 며칠 전에 결정이 난 겁니다. 결정 내용은 뭐냐면 구글이 자바 API 사용은 공정 사용이다라고 판결이 난 겁니다. 자, 시작이 뭐냐면 이제 구글은 안드로이드의 자바 API 하이집합을 이제 사용했는데요. 오픈 JDK에서 코드는 전혀 복사를 하지 않았어요. API만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라클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API 정의가 저작권에 보호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건의 발단입니다. 2010년 8월 13일 하급법원에서 이제 케이스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 5월 31일 API에 저작권이 없다는 판결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라클은 전체 API가 더 큰 저작물로 결합되어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API 문서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러면 이걸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게 공정한 사용이냐 아니냐에 대해 가지고 이 건을 놓고 제소를 해버립니다. 즉 공정 사용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어떤 영업 비밀이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공정 사용에서 벗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 5월 9일 지방법원에서 다시 케이스 시작되는데요. 2016년 5월 26일 공정 사용이 적용된다고 판결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라클은 항소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 뒤집힙니다. 2018년 3월 27일에 구글의 API 사용이 공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이 다시 항소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2020년 3월 24일 이제 케이스 이제 시작됐고요. 그 다음 이제 심리가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 5일날 아마 코비드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한번 보시죠. 우선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자료에는 저작권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가정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한다는 겁니다. 가정하면. 예를 들어 저작권이 없으면 끝. 만약 저작권이 있다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법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API 자체에 저작권이 있더라도 해당 API를 재구현하는 것은 공정사용이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새롭고 혁신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구글의 자바 SE API 복제는 법에 정해진 원칙에 맞춰 공정사용으로 판단이 된다. 즉 자료에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있다고 가정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공정한 사용으로 판결이 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뭘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도 어떤 남이 만든 API를 이용해가지고 API 코드를 전혀 보지 않으시고요. 내가 내부적으로 블랙박스 엔지니어링 한 다음에 그걸 여러분들이 다 만드시면 공정사용으로 판정이 내려질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케이스입니다. 대신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API 문서 전체를 복제를 해가지고 이거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면 그건 다시 다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가정이 있다고 얘기한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호텔을 찾아낸 미스테리한 UDP 스트림, 법인의 엘리베이터 음악이었습니다. 승자의 경기와 패자의 경기, 우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패자의 경기라는 생각을 하고 실수 안 하도록 어떻게 하는지 버그를 안 내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사실 언급드렸습니다. 레거시를 파악하고 변경해 나가기 우선순위하고 고려사항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메타데이터 이용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변경 범위 확정하는지 결정하는지 코드 메타데이터 관점, 그 다음에 이제 향상관리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관점, 요 두 가지를 잘 섞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범위를 좁혀나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웹에서 접근성 높은 색상 고르는 방법 사이트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 소식 두 가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JDK 빌드한 소식 하나 전해드렸고요. 미국 대법원 구글의 자바 API 사용을 공정 사용으로 판결 내렸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소개할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일시적으로 이제 휴식 기간 이제 가지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요거 마무리되면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